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복음과 함께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벌써 오늘 제 6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와인의 종류입니다. 세상에는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병씩 마신다 하더라도 다른 와인을 마셔도 평생 어, 세상에 있는 와인의 주요 와인도 아마 다 못 마시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쉽게, 좀 가급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와인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도 되는 것 같지만은 점점 알면 알수록 와인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나중에 심화로 들어가더라도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 터미널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터미널로지 이름들을 자꾸 반복을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조금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몇 개 안 남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서 다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공부했던 것이 약간의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에 똑같은 것을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때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공부하고 잊어버려서 그것이 지식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공부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와인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와인 종류를 쉽게 알려주세요. 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다음 장, 다음 장을 키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블로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와인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 네. 요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스틸 와인이라고 해요. 스틸이 뭐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스틸.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 핑크빛이죠. 요 세 개를 스틸 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본 것처럼 버블이 있는 것, 발포주라고 그러죠. 버블이 있는 것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스파클링 와인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즐리라는 걸로 요 철사로 이렇게 해서 막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사로 막아 있고 위에 포일이 이렇게 씌어 있는 술은 뭐예요?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다. 이거는 흔들어서 따게 되면 폭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따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요. 주정 강화. 그러니까 주정 부리는 주정 술주정 부리는 그것을 강화시킨다 해서 그건 아니고요. 술에다가 술을 탄 거죠. 그러니까 와인에다가 위스키 같은 정확하게는 브랜디라고 그러죠. 네. 증류주를 와인에다가 첨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fortify 했다고 그러죠.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종류는 자 레드 와인 색깔로 얘기하는 거면 화이트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 버블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와인잔 우리가 명칭을 보면서 와인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와인잔에 이제 보르도 잔, 버건디 잔, 그리고 화이트 잔, 샴페인 잔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와인들이 있는 거죠. 무슨 와인이요? 자, 보르도 와인, 그 다음에 버건디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 잔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보르도와 버건디 얘는 두 개가 그러면 뭘까요? 바로 레드 와인인 거죠. 레드 와인에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와인, 버건디, 요 미국식 발음입니다. 프랑스 발음은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부르고뉴, 네, 부르고뉴 와인. 그것을 미국에서는 버건디라고 해요. 버건디. 보르도, 부르고뉴. 요거는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 잔이 따로 있고, 그리고 샴페인 잔이 따로 있어요. 앞서 본 거와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잔도 사실 따로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샴페인 잔은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되어 있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것만 아세요. 세계의 모든 와인은 딱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보르도 와인, 또 하나는 부르고뉴 와인. 그래서 어떤 와인 좋아하냐 하면은, 너 어떤 와인 좋아해? 그러면 나 보르도 스타일, 아니면 나 부르고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는 나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개 A와 B를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보세요. 이 병에 이 등이 있는데 어깨, 병 어깨가 어떻게 됐죠? 얘 생긴 것이 두 개가 다르죠. 보르도 와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죠. 예, 가오를 잡고 있어요. 근데 부르고뉴 와인, 요게 부르고뉴입니다. B가 부르고뉴는 어때요? 아주 미끈하게 빠졌죠. 예, 미끈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병 모양만 봐도 우리가 어떤 것이 부르고뉴고 어떤 것이 보르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보르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할게요. 어느 와인이 좀 더 여성적일까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뉴, 요 선이 예쁘잖아요. 예쁜 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 좀 더 여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와인의 어깨가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일설에는 사실은 잘못된 정보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침전물이 많아서 그 침전물을 따라낼 때 이 목에, 이 어깨에 걸려가지고 침전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했고, 부르고뉴 와인은 워낙 여성적이야. 너무 깨끗해, 깔끔해. 그러니까 뭐 침전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뭐 이거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은 그 탄닌이 굉장히 많은 그 또 다른 프랑스의 론 지방의 쉬라라는 그러한 품종은 쉬라. 그거는 보르도 스타일의 병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미끈한 보르고뉴 스타일의 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전물을 우리가 세심하게 제거하려면은 이 턱이 있는 것보다는 미끈하게 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턱이 있으면은 딸려오다가 이 벽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와류가 일어나죠. 거의 뒤로 칙. 그러면서 오히려 침전물이 위로 뜨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와인병, 유리병으로 만든 것이 와인의 발전에 상당한 그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 세계의 모든 와인은 어떻게 보르도 와인 스타일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보르도 스타일은 어떠냐? 보르도는 보르도, 보르도, 예, 도예요. 그래서 포도 종류를 섞어서 만드는 브랜딩이에요. 보르도 블렌딩. 그래서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해요. 우리 칵테일 할 때 섞죠. 그리고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것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라는 것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 그 두 가지 위스키를 섞습니다. 그 섞는 사람이 마스터 블렌더라고 그러죠. 그 마스터 블렌드가 몰트 위스키, 몰트가 뭐죠 영어로? 몰트? 몰트는 보리를 뜻해요. 보리로 만든 술. 그러니까 맥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
몰트 위스키예요.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좀 보리가 어떻게 보면 더 비싸고 잡곡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블렌딩해서 만드는 게 스코치 위스키예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 글렌리빗, 글렌피디 이런 것들은 뭐죠? 싱글 몰트라고 그러죠. 몰트 위스키로만 한 거예요. 자, 그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보르도는 뭐예요? 네, 스코치 위스키처럼 포도 종류를 여러 포도 종류를 섞어서 만드는 블렌딩 방식이에요. 그리고 보르도에는 90% 이상이 레드 와인을 생산합니다. 보르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파이트를 만드는 건 소비뇽 블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드는 여러 가지 포도를 섞고 파이트는 소비뇽 블랑을 중심적으로 만들고 재배를 하고 그래서 만들고 또 세미용이라는 파이트 와인에선 세미용이라는 포도를 사용한 또 소테른 지방의 귀부 와인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룰게요. 자, 그리고 와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샤또라고, 샤또가 불어는 뭐죠? 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라벨에 보면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 샤또라고 써 있죠. 라벨에 보면 샤또 써 있어. 라벨에 샤또가 써 있다. 그럼 뭐예요? 보르도 와인이구나. 그리고 보르도 와인이다. 그러면 뭐죠? 여러 가지 포도, 까베네 소비뇽, 까베네 프랑, 뿌띠베르도, 메를로 이러한 여러 와인 제조용 포도, 비티스 비니페라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부르고뉴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고뉴는 싱글 몰트 위스키처럼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단일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피노누아. 우리가 피노 그럽니다. 피노 혹은 피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노누아의 약자로 피누. 피노. 피노누아 단일종이에요. 그럼 파이트는 뭐냐? 여기는 샤도네이라는 품종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화이트 와인을 얘기할 때 화이트 와인 가장 유명한 화이트 와인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비뇽 블랑 드시겠습니까? 샤도네이 드시겠습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유명하니까. 그런데 보르도에서는 소비뇽 블랑을 생산하고 부르고뉴에서는 어떤 거요? 샤도네이를 생산합니다. 그 이외에도 남부 쪽에는 향이 정말 좋은 정말 그 향수처럼 향이 뿜뿜하는 비오니에나 마르산, 루산 이런 포도 품종을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어요. 자, 와인 만드는 곳이 아까는 그 보르도는 뭐라고 그랬죠? 샤또라고 그랬죠? 샤또. 그래서 여기 샤또가 써 있어요. 성. 근데 부르고뉴는 그럼 부르고뉴도 샤또일까요? 아니죠. 부르고뉴는 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멘.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 뭐 샹볼 뮤지엄이겠지만 여기 도멘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멘이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라벨에 도멘 써 있으면 그거는 부르고뉴일 가능성이 높구나. 부르고뉴구나. 샤또 써 있다 그러면 이건 보르도구나. 그럼 도멘 써 있으면 포도는 어떤 거? 레드 와인일 경우에 피노누아만 썼구나. 피노누아. 다른 종류를 섞은 게 아니라 그냥 피노누아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지도를 봅시다. 프랑스 지도예요. 자, 프랑스 지도에서 여기가 대서양이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스페인이죠. 그리고 이쪽에 영국이 있죠. 영국. 이쪽 바깥쪽에 이쪽 바깥쪽에 영국이 있어요. 자, 그럼 보르도는 어디냐? 바로 대서양에 맞닿은 여기가 보르도입니다. 여기가 보르도. 그러니까 어떨까요? 보르도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영국이나 여러 국가들과
굉장히 어떤 그 접촉이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픈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오래돼요. 보르도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국제적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백년 전쟁이 이 보르도 지방을 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잔다르크 나오고 뭐 이런 스토리가 바로 어디냐면 보르도예요. 와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르도 지역 사람들은 프랑스 왕조를 더 좋아한 게 아니라 영국의 왕실을 더 따랐어요. 그러니까 좀, 좀, 뭐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럼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자, 봅시다. 자, 보르도와 두 군데, 이제, 부르고뉴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부르고뉴예요. 어디죠? 네, 바로 내륙이죠, 내륙. 그러니까 보르도는 해안성 기후를 갖고 있지만 부르고뉴는 내륙이에요. 우리 대륙의 내륙에 있는 기후와 해양성 기후는 전혀 다른 기후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포도가 잘 자라고 전혀 다른 포도로부터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서 오는 온도나 혹은 비, 강수량 그리고 땅의 어떤 성질 이거에 의해서 포도에 영향을 주고 포도 재배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포도주 즉 와인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그런 주요 변수가 된 거죠. 자, 여기가 보르고뉴예요. 보르고뉴. 자, 보르도, 보르고뉴. 위치 대강 알아두세요. 정중앙에 있어요. 파리가 어디예요? 파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죠. 자, 다음은 그 밖의 지역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보르도와 보르고뉴를 제외하고도 여기는 위에는 루아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화이트 와인을 그 생산하는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만드는 루아르라는 데가 있고 또 남부 쪽으로 왔을 때 랑그도 루시옹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프로방스 우리 너무 멋있는 말이죠. 프로방스의 뭐 길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프로방스 이쪽은 어때요? 남부니까 따뜻할 거예요. 그럼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포도 그리고 종류와 또 그러한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또 다른 특성을 갖겠죠. 루아르는 어때요? 북쪽이죠. 그러니까 약간 서늘할 거예요. 그리고 산지예요. 또 여기 부르고뉴 있고 여기 알자스가 있죠. 알자스 여기는 독일 이쪽 독일, 이태리, 스위스 이런 쪽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자스 지방에서 나오는 또 와인이 독특한 와인이 있겠죠. 다음에 여기 꼬트 디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와인 산지예요. 꼬트 디론, 꼬트 디론 뒤에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 보르고뉴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얘기했었던 그 지역의 특성, 날씨가 어떤지, 산지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뭐 비가 얼마나 오는지, 토양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왜? 포도가 그러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포도가 있으니까 포도를 잘 만들어야지 잘 재배해야 그 좋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성격의 와인이 나와요. 우리 그 커피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쓰는 얘기죠. 때로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커피나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때로와가 뭐야? 때로 뭐 와? 야 덤벼 때로와 이씨 뭐 썰렁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 프랑스어로 때로와라는 것은 토양 혹은 풍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포도주가 만들어주는 자연 환경 혹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포도주의 원료는 포도예요. 그 포도가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질이죠. 기후,
재배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와가 어떻게 보면은 와인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와입니다. 자, 그럼 그 때로와에서 중요한 그 토양, 예. 때로와의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토양이 중요하냐? 그 토양의 구조가 물을 얼마나만큼 흡수를 잘하느냐, 아니면 물을 배수를 잘하느냐, 이러한 측면. 물을 갖고 있는지, 진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물을 갖고 있죠. 자갈은 어때요? 자갈 사이로 자갈이나 모래는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토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원활한 배수는 포도 재배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배수가 되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물을 찾아서 물이 쫙 빠지니까 땅속 깊이까지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속에 여러 그 미네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그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배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포도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땅이 비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야채나 혹은 뭐 농사 지을 때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땅이 좋아야 돼요. 근데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거의 다른 식물이 못 자라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가 물이 쭉 빠져 들어가니까 그 물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까지 들어가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는 어떻게 해요?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포도나무가 일반 농작물처럼 아주 비옥한 토장에서 자라야지 단맛이 많이 나고 맛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땅에서 자라면 포도가 어떻게 해요? 게을러진대요. 오히려 줄기나 잎이 무성해지고 얘가 종족 번식의 기능을 망각해요.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이건 동물들이 위험에 닥치면 자기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막 그냥 막 자기 도망가야 될 텐데 오히려 섹스에 그 집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비슷한 거죠. 식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지치기를 좀 안 해주면은요. 그러면은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자꾸 크는 데만 모든 힘을 써요. 근데 어느 때가 됐을 때 나는 열매를 맺어서 내 종족을 퍼뜨려야지 라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포도알이라는 것은 포도가 종족을 퍼뜨리기 위한 씨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면 종족 번식의 기능을 망각해서 포도알의 양분이 적어지고 당분이 적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러면 당분이 떨어지면 우리 배웠죠. 당분을 이스트가 먹어서 알코올과 CO2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분이 떨어지면은 알코올 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포도가 안 만들어져요. 포도주가. 그래서 포도나무 어디에서 자라냐면 버려진 자갈, 모래, 석회암 이런 불모의 땅에서 모진 고통과 인내를 견디면서 또 비도 잘 안 올 때 가뭄과 그리고 장렬하는 그 태양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때 최대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척박한 토양이라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수맥 그리고 영양분을 찾아서 포도뿌리가 그냥 땅속 깊이 한 4.5m까지 내려간다. 4m. 엄청나죠? 그래서 땅속에 있는 그 여러 미네랄과 비밀스러운 그 요소들을 포도 송이에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 스트레스, 이 포도가 그냥 그 스트레스가 최상의 포도 송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디 있어요?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가 포도알로 나온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인간의 삶과 비슷하다고 해요. 포도나무는 실제 뭐 80년, 100년까지도 가는데 성숙하려면 보통 20년 정도가 걸린대요.
참 대단하죠? 음. 자, 위도. 위도를 보면은 여기 뭐 50도 뭐 이렇게 해요. 30도에서 50도 사이고 뭐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한국도, 여기 보세요. 포도 재배할 수 있는,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와인 벨트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의 와인이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온도나 이런 건 다 괜찮아요. 문제는 장마예요. 요즘 장마잖아요. 여름에 한참 지금 얘가 막 포도를 연구러 가지고 막 그냥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그냥 물만 먹고 그냥 물포도가 되는 거죠. 당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겨울엔 너무 추워요. 사실은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 건기.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쨍쨍하고 비 안 오고 그냥 가뭄이에요. 근데 겨울에 비가 와. 그럼 비가 온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덜 춥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포도 재배에 아주 좋고, 그러한 곳이 좋은 와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니 가성비가 좋겠죠. 와인. 가격도 좋겠고. 이게 어디예요? 생각나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가보시면 어때요? 여름에 가면은 그냥 들판이 녹색이 아니라 갈색이에요. 왜? 건기거든요. It never rain in Southern California 노래도 있잖아요. Never rain. 비가 안 와요. in Southern California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언제?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에 주창 비 옵니다.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은 잔디가 아주 녹색이에요. 양잔디. 벤트그라스라고 그러죠. 골프 퍼팅 존이 있는 거. 그런 글라스가. 그래서 바로 한국이 와인이 왜 잘 안 되느냐. 여름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 또 추가적으로는 독일의 경우에는 가장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북쪽 상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예외적인 지역이에요. 자, 때로와에서 이제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대성 기후라고 했잖아요. 추위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겨울에 이렇게 너무 뭐 영하 15도, 20도까지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보면 단련시켜줘요. 그리고 껍질 속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생충이나 나쁜 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영하 20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종류에 따라서는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교차가 이렇게 낮에 굉장히 더웠다 밤에 그냥 아주 확 추워지잖아요. 산에 같은 게, 산에는 정말 낮에 햇빛이 있으면 아주 너무 더운데 밤에 추워져요. 자, 이러한 일교차가 있으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와인의 산도라고 배웠죠. acidity. 아이셔 하는 이 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와인의 퀄리티에서 산도가 있어야만이 음식과 먹었을 때 이게 맛을 좀 더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에피타이트 할 수 있게 만들고 구조를 좋게 만드는데 정말 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클수록 와인의 산도와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커야 돼요, 와인. 두 번째, 만약에 기온이 높잖아요. 온도가 높은데 아까 프랑스의 프로방스, 랑그독 이쪽 밑에 쪽에서 재배가 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는 열대, 우리 기본적이잖아요. 열대 과일 막 하와이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태국, 뭐 파파야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열대성 과일의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워요. 추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풀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냥 풀, 아스파라거스, 풀. 그러니까 우리가 일교차가 큰 곳이야. 일교차가 큰 곳에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이 와인은 산도가 좋겠네. 또 여긴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향이 아주 열대 과실 향이 아주 뿜뿜하겠구나.
또 추운 지방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얘는 약간 그 잔디향이나 이런 풀 냄새, 야채 냄새, 채소 냄새가 강하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강수량. 강수량 말씀드린 대로 겨울과 봄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약간의 비만 내리는 곳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 높은 그 고도의 산지에서 와인, 포도가 생산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특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평균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높은 고도는 온도가 뭐 100m 올라갈 때마다 몇 도씩 떨어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평균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일교차가 높아지니까 산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고도는 산이잖아요. 산에 이제 바위 토양이라면은 이게 미네랄이 바위에 미네랄이라는 게 뭐예요? 철분,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미네랄은 돌이나 이러한 그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 토양에는 미네랄이 높아질 수 있다. 자, 미네랄리티라고 뭐라고 했죠? 약간 시멘트 이제 막 그 발라놓을 때 그 나는 냄새, 동전에서 이렇게 나는 거 그런 미네랄 향이죠. 약간 짠맛 이런 것도 미네랄 향이라고 합니다. 소금, 그렇죠? 자, 또한 해발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외선 UVB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증가하니까 이 포도가 어떻게 해요? 그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나 자외선 막을래 하니까 우리도 이거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두꺼워지잖아요, 얘가. 그래서 껍질이 두꺼워져요. 자, 그러면 껍질이 두꺼워져. 포도가 껍질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이 껍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탄닌이 있다고 그랬죠. 탄닌이 뭐예요? 떠뜨름한 거. 감 같은 거, 덜 익은 감 보면은 옆에가 그냥 떨뜨름한 거. 그게 탄닌이라고 했어요. 그 탄닌이 많다. 그리고 향미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포도를 생산하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죠. 탄닌을 원한다면 좋은 거죠. 아르헨티나의 콜롬의 그 와이너리는 해발 3,000m, 제일 높. 해발 3,000m. 백두산이 몇이요? 2,744.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와이너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높은 고도라고 했을 땐 해발 500m 정도면은 높은 고도라고 이야기해요. 해발 500m. 자, 요런 정보를 우리가 와인이 어디서 생산됐느냐를 보고서 이 와인은 맛이 어떻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와인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진짜 그러네? 이건 그렇지 않아. 그러면 다른 팩터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팩터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얘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와인 메이커죠.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어떠한 철학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철학으로 와인을 만들까? 그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바로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와인 메이커의 필라소피. 그 사람이 어떤 철학으로 어떤 와인을 만들고 싶어서 어떠한 때루와에서 어떠한 토양, 어떠한 때루와에서 어떤 포도를 키워서 어떤 방식으로 블렌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싱글 피노누아로 하고 뭐 혹은 까버네 소비뇽 하나만 쓸지 이러한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으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때루와. 그러면 이곳의 때루와는 어떤지 우리가 알게 되면 이곳의 와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르도의 때루와를 볼게요. 보르도라는 곳은 자, 물 근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 근처.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이죠. 우리 한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한강이 쭉 와서 북한강, 남한강이 와서 마주죠. 북한강, 남한강이 쭉 와가지고 마주쳐서 이제 잠실 지나고 뭐, 그 다음에 저 화곡동 있는데 거기 지나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나가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하류죠. 인천 쪽이. 그리고
여기 상류는 바로 그 팔당댐 있는데 이런 쪽이 상류잖아요. 그래서 보르도도 강이 두 개가 쫙 흘러서 하는데 가장 유명한 지롱드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가 상류예요. 이게 위가 아니라 이게 아래예요.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래서 어떻게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한강에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죠. 근데 이 강은 지롱드 강은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곳, 좌안.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 우안. 그래서 둘로 나눈 거예요. 강남, 강북이 아니라 강좌, 강우예요. 강좌, 강우. 그래서 좌안, 우안이라고 해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좌안과 우안. 자, 지롱드 강의 보르도의 좌안 지방의 이 때로와와 우안의 때로와가 완전히 다른 거야. 강남, 강북이 다른 거예요. 좌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갈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갈 모래는 배수가 잘 되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지. 배수가 잘 되는 데서 잘잖아. 그러니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애. 그래서 그 품종이 뭐냐면 그 유명한 까베르네 소비뇽. 까버네 소비뇽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까버네 소비뇽 그리고 프랑스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까버네 소비뇽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까버네 소비뇽. 저는 까버네 소비뇽이라고 많이 해요. 까버네 소비뇽을 주로 키웁니다. 어떤 포도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보시더라도 그렇죠. 이건 하류 쪽에 이쪽 왼쪽에는 여기는 바닷가에 비슷하니까 퇴적층 그 모래나 자갈 모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됐고 우한은 어때요? 우한은 석회, 진흙, 점토. 진흙과 점토라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물기를 갖고 있죠. 자갈은 물기가 없어요. 근데 진흙, 점토라는 것은 이미 물기를 많이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포도를 심어요? 물을 좋아하는 포도. 그 품종이 바로 유명한 메를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품종은 지금 외우셔야 돼요. 까버네 소비뇽, 물을 싫어해요. 다음에 메를로, 물을 좋아해요. 메를로. 자, 그럼 제가 문제 드릴게요. 까버네 소비뇽이 더 진하고 포도 껍데기도 굵을까요? 아니면은 메를로가 더 진하고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울까요? 당연하죠. 물이 많으면은 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당도가 까버네 소비뇽 이 물이 별로 없는 데보다 물이 많겠죠. 그러니까 메를로라는 품종은 껍질이 얇고 까버네 소비뇽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까버네 소비뇽은 진하고 껍질도 두껍고 그러니까 탄닌도 많아요. 메를로는 그거에 비해서 어때요? 껍질도 얇고 그리고 알도 포도가 커요. 메를로라는 거 자체가 이게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메를로는 이제 포도알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좀 더 여성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굳이 따지면 메를로가 좀 더 여성적이고 부드러워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남성적이에요. 거칠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소비뇽이 뭐죠? 소비뇽. 소비뇽 유수 뭐 그러죠? 교황이 이제 아비뇽 유수죠. 소비뇽 유수가
큰일 날 뻔했네. 아비뇽. 예, 근데 이 소비뇽이라는 얘기는 바로 세비지예요. 야성. 그러니까 굉장히 야성이 넘친다 그러면 남자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좌안에서 생산되는 이 까베네 소비뇽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남성적이고 우안에서 주로 재배하는 메를로는 어떻게 해요? 여성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르도 지역에 여러 지방이 있잖아요. 우리 강남, 강북하면 강남에 뭐 있어요? 신사동, 또 저 역삼동, 포이동, 응? 대치동 뭐 이렇게 동네가 있죠. 강북에도 또 종로, 동대문, 뭐 답심리 뭐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왜 중요하냐? 어느 지역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가 종류가 다르고 그 종류에 따라서 와인의 퀄리티가 다르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매독이라는 매독, 매독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매독이라는 게 예전에 그 마주왕이라는 와인을 두산그룹에서 만들었어요. 두산그룹에서 마주왕이라는 와인을 만들었죠. 지금 마주왕이 한국 그 천주교 그 미사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주왕 하면 우리는 독일 쪽의 그 리슬링으로 만든 그 화이트 와인을 생각하는데 사실 마주왕 매독이라는 것도 만들었었어요. 그럼 매독 괜찮았어요? 매독은 뭐예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서 있는 건 다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뭐 신사동, 뭐 무슨 동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매독에 두 언어가 있어요. 자, 매독 지방에는 여기는 그냥 매독이라고 썼죠. 보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오매독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게 뭐냐? 매독과 오매독. 오라는 얘기는 바로 위라는 얘기예요. 위. 상류.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오매독이에요. 매독의 상류 지역. 오매독.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매독이죠. 근데 사실은 바매독이에요. 바매독. 바가 뭐냐? 낮은이에요. 자, 근데 와인을 이제 생산해서 붙이는데 바매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퀄리티가 낮은 매독 지방의 와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를 빼버린 거예요. 낮은 이야기를 빼고 그냥 여기는 매독이고 여기는 오매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매독에서 생산된 거는 그냥 상류 지역에서 된 거예요. 하류 지역은 매독. 그냥 매독 써 있는 건 바매독. 하류 지역이다. 자, 그리고 이 동네 자, 처음에 이게 생테스페라는 게 있어요. 좌안이에요. 좌안. 생테스페. 생테스페. 그다음에 뽀이아, 생줄리앙, 뮬리스, 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요것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거로 신사동, 생테스페.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신사동, 생테스테페, 신사동, 생테스테페, 신사동, 뽀이아, 포이동. 그러니까 어디에? 포이동 좀 밑이죠. 생줄리아, 생마고, 생줄리아, 마고,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게 어디예요? 좌안이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곳들이 바로 뭐 5대 샷도 뭐 이거 뭐 이런 고급 보르도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안으로 갈게요. 우안은 두 개만 그냥 외우세요. 뽀모롤, 뽀모롤, 그리고 생떼밀리옹, 생떼밀리옹. 이 생떼밀리옹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그 유네스코에 그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와인을 만드는 그러한 마을로서 그 옛날 아주 그 마을로 여기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래서 이 생떼밀리옹이라는 지역을 꼭 이제 와이너리 투어를 떠나서 한번 방문할 해볼 만한 그 곳이라고 합니다. 이 뽀무롤과 생떼밀뇽 이 두 군데는 정말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프랑스 와인의 한 10% 정도를 양은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가격으로 보면 엄청난 비싼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럼 와인 지금 제가 말씀드려본 것처럼 지역에 맞는 잘 자라는 포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땅, 날씨, 고도 그런 거에 따라 잘 자라는 포도를 심는 것. 그 때로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때로와에 따라서 똑같은 품종의 그 포도를 갖다가 심어도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GB라고 하는 Great Vintage라고 그래요. 자, Great Vintage라는 것은 뭐냐? 그 해에 정말 온도나 혹은 강수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딱 맞은 거예요.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해 포도가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좋은 포도를 생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는 바로 그 해에 만들어진 포도는 그 해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겠죠. 그래서 그거는 빈티지를 표현합니다. 빈티지가 뭐예요? 수확연도예요. 이거는 병에 와인 만든 다음에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병입했을 때 그게 빈티지가 아니라 빈티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어느 해에 생산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왜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는 때로와가 중요하다고. 어느 해에 어느 땅에서 날씨가 같은 땅이라도 날씨가 어땠느냐. 유럽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뭐 이런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미국 날씨, 캘리포니아 날씨 그냥 언제나 좋아요. 안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망빈, 우리 한국말로 망한 빈티지, 망빈만 좀 생각하면 돼요. 뭐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뭐 포도원이 다 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망빈 이외에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 뭐 이런 신대륙은 빈티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빈티지가 뭐예요? 그 해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 그 빈티지가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버네 소비뇽, 이게 아주 그냥 대표적인 품종이죠. 그리고 뭐 얘기했죠? 메를로. 두 개 비교했을 때 까베네 소비뇽이 좀 더 남성적이고 메를로가 좀 더 여성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부르고뉴 쪽에 피노누아라고 했어요. 가장 여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껍질도 얇고 굉장히 괴팍스러워서 정말 키우기가 어려운 그러한 포도 종류예요. 그래서 피노누아로 만들었다 하면은 무조건 비싸요. 왜?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키우기가 쉬운 까베네 소비뇽 같은 거는 그래서 값이 쌀 수가 있는데 피노누아는 생산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같은 밭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퀄리티가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노누아 품종의 와인은 일단 비싸다. 이게 어디에서 생산돼요? 보통 부르고뉴는 부르고뉴, 부르고뉴 파리 밑에 부르고뉴 지역은 어떻게 돼요? 피노누아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은 싸요, 비싸요? 무조건 비싸다. 이태리의 산지오베제, 미국에서 만드는 진판델, 이건 미국 특송이죠. 그다음에 호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쉬라즈라고 그래요. 쉬라즈. 그리고 이태리의 그 유명한 산지오베제와 네비올로. 자, 그리고 스페인의 아주 대표적인 템프라니오. 그리고 가메. 이 가메는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 11월 달에 이제 보면은 뭐 보졸레 누보가 나온다 막 그래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96년, 97년 뭐 90년대에.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내가 먼저 보졸레 누보를 먹었다는 둥 막 그냥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스웨그예요. 왜 그러냐? 보졸레 누보는 그 해에 만든 포도로 햇 과일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존을 못해요. 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 뭐 첨가하지 않으면 주스 오랫동안 보관 못하죠. 착즙한 주스. 이렇게 뭐 즙을 짜가지고 놔두면 오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소비해야 되는데 이 엄청나게 그 머리를 썼죠. 보졸레 누보, 이건 이때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거 받으려고 난리를 쳤죠. 그 보졸레 누보를 바로 가메라는 그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요. 자,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은 가장 유명한 거 샤도네이겠죠. 그리고 또 뭐겠죠? 소비뇽 블랑. 소비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비지. 그러니까 야생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야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약간 풀 냄새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리슬링, 독일에서 많이 생산하는 리슬링, 맛있죠? 그 세미용, 요 보르도 쪽에서 생산되는 세미용은 요걸 가지고서 귀부 와인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귀부 와인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귀하게 부패됐다. 보트리토스라는 그 균에 의해서 얘가 곰팡이에 의해서 약간 그러니까 수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게브르츠트라미너, 이것도 굉장히 게브르츠트라미너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향신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향신료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야, 향이 엄청나겠구나, 뿜뿜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게브르츠트라미너 그러면 이건 향. 자, 그래서 포도 종류에 따라서 포도의 어떤 성격이 달라지고 껍질이 두껍냐 뭐 어쩌 그리고 테루아가 잘 받쳐주면 그 포도가 전혀 또 다른 성격을 내고 그러니까 같은 피노누아 같은 뭐 메를로도 캘리포니아에서 신대륙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됐을 때하고 따뜻한 그렇지 않고 그 피노누아를 부르고뉴에서 생산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와인 만드는 와인 메이커가 다른 철학을 갖고서 만약에 했다면은 그 와인은 전혀 다른 와인이 나와요. 같은 포도의 품종을 쓰더라도. 자, 그러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은 알고 있어야지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뭐냐면 바로 질감. 어떤 질감이 나냐. 질감은 뭐 이런 거죠. 가볍냐, 무겁냐. 그 다음에 탄닌이 어느 정도냐. 탄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성을 높여주고 뜨뜨름한 맛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보존이 오래되면 실키한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실키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드럽게 확 보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색을 만들고 그거 탄닌이 많으니까 숙성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보면 라이트 바디 위로 갈수록 라이트 바디고 아래로 갈수록 풀 바디 그 품종을 보면은 아까 나오네요. 가메는 뭐 만들었어요? 보졸레 누보 만든다고 그랬죠. 왜 보졸레 누보예요? 이 가메라는 품종이 이렇게 탄닌도 없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마시는 게 좋고 색깔도 연하고 핑크빛처럼 포도껌 뭐 풍선껌 같이 그래서 풍선껌 향이 나요. 그러니까 숙성이 안 됐으니까 어떨까요? 그냥 포도 그 과실에 그 향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숙성을 오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웠었죠. 아로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로마는 포도 숙성 이전에 포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아로마라고 했어요. 과실향 혹은 꽃향 이런. 근데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오크나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데서 특히 병에서도 되고 그래서 2차 향, 3차 향 이것을 부케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케 이제 신부가 들고 있는 거 부케. 그래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숙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향 그것을 부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 부케가 만들어지죠. 근데 가메이라는 이 품종은 오래 숙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포도 자체가. 물론 와인 메이커가 정말 기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재배를 할 때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 포도 자체가 원래 그냥 탄닌도 별로 없고 라이트 바디인데. 자, 피노누아 그 유명한 피노누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바디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서 많이 해요? 프랑스 보르고뉴, 쌍파뉴, 캘리포니아, 오레곤. 오레곤과 그리고 워싱턴주 이쪽이 피노누아를 어디예요? 약간 서늘한 지방이죠. 워싱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피노누아와 오레곤에서 만든 피노누아는 성격이 다르겠죠? 뭐 템프라니오, 스페인의 리오와 산지오베지 아까 설명했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에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알면 복잡하니까 자, 요것만 갑시다. 까베네 소비뇽은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디? 보르도. 까베네 소비뇽 보르도. 상당히 밑에 있죠.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풀바디, 시라. 호주에서 나오는 시라. 그리고 론벨리. 론은 어디예요? 프랑스의 부르고뉴보다 더 미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날씨가 따뜻한 곳이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풀바디 와인이 만들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색깔도 진하죠. 햇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타잖아요. 얼굴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포도 색깔도 레드 와인이 진해질 확률이 높아요. 탄닌도 높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탄닌이 높으니까 숙성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포도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죠. 자, 자 그러면 자, 미국에는 보통 나파, 소노마벨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대표적인 품종을 키워요. 미국에서 그리고 칠레도 와인이 많이 만들죠. 칠레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건데 특징적인 까르미네르라는 이 와인이 마치 그 칠레의 토착 품종처럼 이렇게 유명한 그 품종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바로 그 말베, 이것도 프랑스가 그 원조지만 아르헨티나의 그 지역의 그 산지 그리고 그 산맥에 뭐 만년설이 흘러내리고 막 이러한 그 테루와의 말백이라는 포도 품종이 너무나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백, 아르헨티나 와인 좋아한다 그러면 뭐예요? 말백. 말백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 아르헨티나 와인. 아르헨티나는 또 뭐가 유명하죠?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랑 먹을 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백.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자, 호주의 바로사벨리라는데 호주는 쉬라즈. 이것도 프랑스 론 지방. 원래는 쉬라라는 것은 프랑스 론이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그 쉬라를 호주로 가져와서 심었더니 호주의 그 장렬하는 태양과 네? 캥거루 그 환경이 쉬라 포도 품종한테 정말 대박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쉬라즈라고 붙었어요. 쉬라즈. 그래서 호주는 쉬라즈.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탄닌이나 이런 거 강하고 그리고 제일 무겁다고 그랬죠. 풀 바디. 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건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와인 그 메이커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뉴질랜드는 말보로에서 바로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이 대표적인 품종으로 된 거예요. 소비뇽 블랑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배웠잖아요. 보르도 지역의 화이트 와인이 바로 소비뇽 블랑이에요. 근데 보르도의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더 정말 맛이 풍부하고 향, 꽃향, 뭐 열대 과일 향, 막 그냥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말보리의 그 소비뇽 블랑도 뉴질랜드. 근데 대체적으로 이 보르도 거보다 훨씬
물론 보르도에도 좋은 게 있습니다. 네, 훨씬 아주 그냥 가성비 좋은 그 소비뇽 블랑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왜? 때로와가 그곳의 지역의 토양과 날씨, 뭐비 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소비뇽 블랑 맛있게 만드는데 딱이야. 자, 이태리 지역을 잠깐 보면 이태리에는 피에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피에몬트가 어디냐면 이태리 북부예요. 프랑스와 맞닿고 있고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이에요. 자, 산이잖아요, 산 좋다고 그랬죠? 높은데. 여기는 이제 바를로와 바르바레스코. 이게 두 개가 특징이에요. 이태리 와인을 들어가면 무조건 바를로 or 바르바레스코. 자, 바를로는 남자, 바르바레스코 여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남자, 여자.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은 저쪽 남자가 어느 여자보다도 또 캐릭터가 더 강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그렇게 야, 쟤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라는 거에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야, 남성적, 여성적 이렇게 얘기하죠. 양, 낮, 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이 있을 때, 뭐 하나는 남성적, 여성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소프트하고 실키하고 그리고 델리케트하고 섬세하고, 남성적이라는 것은 뭔가 파워풀하고 강하죠. 자, 그래서 바르바레스코 요 두 개 이태리의 대표적인 피에몬트의 그 와인 품종이에요. 바를로가 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바를로가 뭐예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요게 바로 네비올로라는 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바를로 지역에서 만들면은 남성적이고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만들면은 여성적인 와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토스카나 지방, 우리 토스카나, 거긴 피렌체하고 로마 사이에 있는데, 여기 가장 유명한 이태리 하면은 끼안티예요. 이태리 와인 뭐 먹을래? 그러면 끼안티. 식당에 가서 끼안티 혹은 끼안티 클라시코. 요건 뭘로 만드냐? 산지오베제라는 걸로 만드는데, 산지오베제 이 포도예요. 요 포도 가지고서 만들어서 끼안티나 끼안티 클라시코를 만드는데 또 맛이 다른 거예요. 또 산지오베제의 변종인 브루넬로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몬탈치노에서 만들면 이렇게 몬탈치노 BDM이라고 그래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래서 요 약자로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BDM이에요. 이태리에. 그래서 BDM 하면 뭐예요? BDM 뭐야? 이거 뭐 삐삐삐삐 하는 거 BDM? 이게 아니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러니까 몬탈치노 지역이고, 브루넬로라는 것은 바로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이 이태리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의 변종이에요. 네. 자, 국가별로 이제 그 와인을 생산하면 그 와인을 뭐 퀄리티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개판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야, 이 와인은 이렇게 생산을 했으니까 이런 품질 표시를 해도 좋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와인의 상위, 하위 이렇게 했을 때 뭐 뱅데따블, 뭐 뱅데페이, 뭐 BDQS, 그리고 AOC 뭐 이렇게 프랑스에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탈리아는 가장 많이 뭐 DOCG. 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DOCG급이야. 왜 병목에 이렇게 DOCG가 달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병목에 라벨. 그러면 이 DOCG를 보면 야, DOCG네, 고급이네. 맞습니다. 고급이에요. 근데 이 DOCG가 있다고 해서 비싼 와인이고 그리고 아주 최고급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국에 수입된 와인들은 대부분 상당히 고급 와인입니다. 어느 정도 현지에서 보면은, 현지에서 그냥 마시는 건 벤더따볼, 뱅데따볼 이런 거 뭐예요? 테이블 와인이라는 거죠. 뱅데페이만 해도 좋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IGT급 이상, DOC 혹은 뱅데페이급 이상만 사실은 수입을 해요. 어느 정도 비싼.
자, 특히 보르도 와인이나 유럽의 그 구대륙 와인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라벨에 이게 무슨 포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뭐, 응? 뭐 어떤 종류를 섞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벨을 읽는 법도 사실 배워요. 보르도 와인의 등급을 갖다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자,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인삼입니다. 하고 금산의 박서방이 생산한 인삼입니다. 어느 게 비쌀 것 같아요? 금산의 박서방이 생산한 게 비싸겠죠. 왜? 좁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좁혀진 데서 그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너무 넓잖아요. 그 중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뱅데베이, 뱅데따블 같은 거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과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와인.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야. 그다음 BDQS 이제 바뀌어서 IGP라고 그러는데 IGP라고 하면 뭐 이제 서울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그다음에 AOP에서 AOC였다 AOP로 바뀌었는데 2009년 이후에 그거는 강남 와인이에요. 이렇게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AOP로 간 와인들은 다 고급이에요. 자, 그럼 이건 보르도고 부르고뉴는 어떻게 되냐? 부르고뉴 와인은 처음에는 지역 마을 단위, 그 다음에 2등급, 최고 등급 이렇게 나눠서 제일 위를 그랑꾸리라고 그래요. 요 크리. 그래서 그랑꾸리라고 그래요. 발음은 이제 그랑꾸리. 야, 부르고뉴 그랑꾸리야. 부르고뉴 그랑꾸리 와인이야. 그러면 뭐예요? 무지하게 좋은 거죠. 당연히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의 밭은 그게 좋은 거죠. 자, 여기에서 보르도와 보르고뉴의 차이점이 또 나와요. 보르고뉴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밭이 중요해요. 자, 등급을 받을 때, 자, 여기는 그랑크리아 하는 것은 누가 생산해서 그랑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포도밭에서 생산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때로와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그랑크리라는 그 최고급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포도밭이 어디에 있는 포도밭이야 에서 포도가 생산됐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등급이 32개의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 그 밑에 프리미어 꿀이라고 하는 프리미어 꿀이에는 2등급이라고 하는데 375개의 밭이 부르고뉴의 375개 밭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면 이게 뭐예요? 프리미어 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부르고뉴와 보르도는 두 개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보르도는 어때요? 보르도 샤또라고 그랬잖아요. 보르도에는 샤또라고 써 있어요. 샤또의 네? 샤또 성, 샤또가 브랜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샤또 생산자가 바로 뭘 받았어요? 등급을 받은 거예요. 나 1등급이야. 이렇게 된 거죠. 보르도는. 근데 부르고뉴는 어떻게 돼요? 지역, 포도밭이 야 저기 1등급 포도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저급과 고급을 한번 나눴어요. 보르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랑크리 크라세라고 그래요. 그랑크리 크라세. 제일 고급이. 부르고뉴는 그랑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고 그랑크리가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있었는데 특히 그랑크리 생테밀리옹에서 2등급은 뭐라고 하냐면 그랑크리라고 그래요. 생테밀리옹은. 근데 보르고뉴는 뭐예요? 그랑크리가 제일 높은 등급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와인이야. 그럼 불어가 써 있는데 거기 그랑크리라고 써 있어. 우와! 최고급 와인이구나.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하나 모르는 거죠. 부르고뉴는 어떻게 됐어요? 병이 샹, 어깨가 샹 이렇게 됐죠. 자, 생떼밀리옹은 어디예요? 보르도잖아요. 이거 보르도. 생떼밀리옹은 보르도예요. 그러니까 보르도는 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된 와인에 그랑크리라고 써 있으면은 이거는 2등급인 거예요. 메독 지방에서는 크리 부르주아라고. 부르고뉴는 어떻게 돼요? 그랑크리인데 이렇게 어깨가 스무스하게 된 병에 여기 그랑크리라고 써 있다. 그랜드 크루 이렇게 써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최고급 와인. 최소 10만 원 다 넘어가요. 몇십만 원. 그래서 그런 선물 받으면 좋죠. 밑에는 프리미엄 기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보르도의 5대 샤토 봅시다. 자, 어떻게 어깨가 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해 보세요. 보르도의 5대 샤토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부르고뉴처럼 생겼죠, 여기가. 왜 그럴까? 얘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보르도의 5대 샤토는 여기 아까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마고, 아까 들으셨죠? 마고. 네? 지역에서 생떼스테페, 네? 뽀이야, 그리고 또 이쪽이 뭐예요? 네? 뽀이야, 그리고 뭐 생줄리안, 그리고 마고 있잖아요. 마고에서 마고 지역에서 나온 거죠. 이 해밍웨이가 마고를 너무 좋아했대잖아요. 이 와인을. 그래서 해밍웨이 딸인가요? 손주인가요? 아, 딸? 딸을 마고 해밍웨이. 유명하죠. 마고 해밍웨이. 그리고 샤또 라뚜루. 이게 다 적어도 100만 원 이상 하는 와인들이에요.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세전에. 어떤 거는 빈티지에 따라서 2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샤또 무똥 로칠드. 무똥이에요. 로칠드. 그래서 샤또 라피트 로칠드, 마고, 라뚜르 다 샤또 붙었어요. 샤또. 그러니까 이 샤또가 등급이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만드느냐. 샤또 무똥 로칠드. 그리고 샤또 어브리옹이라고.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디 거예요? 우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좌안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고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마고. 뭐 5대 샤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긴데 어, 이 5대 샤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가 황제죠. 그러면서 그때 파리에 엑스포를 열게 돼요. 그래서 파리 엑스포에 프랑스가 그 와인으로 유명하니까 야, 엑스포에 최고급 이 보르도 와인을 좀 전시하자. 그래서 보르도 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야, 와인, 고급 와인을 좀 따로 분리해달라. 그래서 걔네들이 얘네 제일 좋아. 그래서 57개 샷도 포도원이에요. 와이너리. 와이너리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뭐 몇 개는 뭐 1급, 2급, 3급 그래서 1급부터 5급까지 최고급 이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샤토 모똥로 칠드는 그때 없었어요. 나중에 이 품질을 인정받고 들어가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5대 샤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버들이 많이 또 얘기 설명해 주니까 그거 보시고. 자, 근데 또 이런 와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 5대 샤토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그 최고급 와인 이외에 그 최근에 그 마케팅을 위해서 탄생한 와인인데 리베르 빠테르라고 리베르 빠테르 빠테르 줘야 되네. 리베르 빠테르라고 하는 이 와인인데 누가 이거 선물 받았다 그러면 헐입니다. 이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2015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한대. 허걱.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비싸냐? 앞서 있는 것은 5대 샷돌에서 워낙 그
1800년도부터 쭉 해왔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정된 이제 5대 샤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급 퀄리티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그 필록세라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돼. 이 필록세라는 게 이게 진딧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병충해예요. 진딧물 같은 이 필록세라가 미국의 그 라브로스카라고 하는 그 식용포도 그쪽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그 진딧물 같은 건데 뿌리를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고살시켜요. 이게 유럽에 그냥 진딧물 퍼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작살이 나요. 이 포도 산업 자체가 거의 완전히 그 19세기 후반 1880년도 뭐 이때 다 망해요. 그래서 유럽 포도가 거의 다 죽어가지고 거의 그냥 작살이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되냐 했더니 바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포도하고 접붙여서 그래서 했더니 그 뭐 개량이 돼가지고 필록세라 내성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진짜 유럽의 와인 산업이 다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와인은 필록세라 이후의 와인들은 이게 전통 유럽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미국 거 그냥 접붙이기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정통 프랑스 와인이 아니다. 나는 정통 프랑스 와인을 하기 위해서 뿌리부터 줄기까지 프랑스 본연의 포도나무를 이용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르도 지역에서 농사짓고 하는 그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 현대 재현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와인이 바로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에 절대적인 맛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맛이 없어요. 와인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고. 근데 왜 이런 맛이 났을까를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야, 1500년 전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그 와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맛이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 신포도주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다 대셨다. 마지막.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신 그 신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역사적으로 재현할 수 있겠죠.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나 이런 와인,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러한 것을 즐기는 것이 와인을 즐기는 거예요. 뭐 절대적 맛을 찾아서, 야, 나 이 포도가 내 입맛에 맞아. 그리고 그 포도주만 줄창 마시는 거는, 그건 소주 마시는 거나 사실은 별 진배 없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와인을 데일리로 찾아서 마시는 거는 뭐 좋죠. 그러나 줄창 그만 먹는 것보다는 와인은 바로 다양한 와인을 마시면서 얘는 왜 이런 맛이 날까?를 추측해보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을까? 병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와인 메이커는 무슨 생각을 하고서 라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 이것이 와인 마시는데 어떤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강의 오른쪽 우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좌안이었어요. 좌측. 우완은 이거 하나만 보세요. 이 페트루스라는 와인인데요. 페트루스예요. 이게 V처럼 생겼죠. 여기 V처럼 생겼는데 이게 V가 아니라 U예요. 로 읽어야 돼요. 근데 V를 쓴 이유는 요거 라벨을 갖다가 좀 이 라틴어가 보통 U가 발음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돼요. U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V로 썼어요. 그리고 리우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로마인들이 U 대신에 V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딱 알았던 이 보르도 대학의 그 미대 로가노 교수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통성을 좀 했죠. 자, 페트루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피터. 피터가 뭐예요? 피터. 피터 이름 많죠? 저희 아들도 피터인데, 요 피터는 바로 그 성경적으로는 베드로죠. 페테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첫째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하죠.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닙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유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요? 했는데 실제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죠. 베드로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뭐가 돼요? 초대 교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얼굴 있죠? 천국의 열쇠, 요게. 요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페트루스라고 이렇게 딱 적어 있죠. 이 라벨. 지난 시간에 이병헌이 탑이 군대 간다고 해서 이걸 딱 깠다고 그랬죠? 1,000만 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왜 유명했냐면 엘리자베스 2세의 결혼식 그리고 대관식 와인으로 선정됐었고요. 미스터 케네디가 즐겨 마셨대요. 와, 이걸.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바로 페트루스는 그 우안. 자, 우안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좌안 아니고 우안. 우안에는 2군데 있었어요. 포무로라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생떼밀리옹 있었죠. 생떼밀리옹. 생떼를 내는 거야. 근데 포무롤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루스는 뭐 로마네 꽁떼, 스크리밍 이글.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로마네 꽁떼, 스크리밍 이글, 뭐 아까 봤던 라피트 로칠드, 뭐 무동 로칠드, 뭐 이런 보르도의 5대 샤또, 뭐 그리고 르로이, 뭐 앙리자이, 뭐 이런 그 유명한 그 와인메이커가 만든 그런 와인들과 함께 이제 세계적인 명품 와인이에요. 그냥 뭐 별로 희소성도 있지만 무지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와인 제가 말씀드렸었죠? 페트루스. 자, 또한 다시 이제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좌안에 아주 유명한 보르도예요. 보르도에 보면 보르도잖아요. 그죠? 보르도에 좌안에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 와인이 있어요. 요건 알아주세요. 샤또 디캠이라고 그래요. 왜 제가 5대 이거는 화이트 와인이고 전혀 그 다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 소테른 지방에서 나오는 이 디저트 와인 달달해요. 답니다. 단 와인인데 얘를 바로 샤또 디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엄청나게 고급 맛있는 와인. 자, 그럼 이 화이트 와인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가 이 습기가 많아요. 밤한개 형성되고 뭐 그리고 따뜻했다가 더웠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그 귀부균이라고 하는 보트리투스라고 하는 귀하다, 노블이에요. 노블한 부패, 균이란 거예요. 그래서 노블하게 부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가 여기에 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수분을 다 먹어버려요. 곰팡이가. 그럼 뭐가 남아요? 마치 건포도처럼 찌그러지죠. 근데 찌그러들면서 여기에 당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이스트가 들어가서 효모가 들어가서 당분을 먹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얘를 내는데 알코올을 내는데 얘가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이스트가 못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분이 잔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와인 중에 하나 딱 하면 당신 뭐 디저트 와인 뭐 먹을래? 그러면 샤또 디캠? 얘기하면 와 하는 거예요. 자, 이 디캠은 적어도 지금 마시려면 2000년도 정도의 걸 먹어야 돼요. 최소 10년 이상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보관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오래 보관해야 될까요? 그래요. 배웠죠? 보관하기 위해선 당도가 높거나
뭐예요? 저 탄닌이 떫은 맛, 탄닌이 높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러죠.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얘는 어떻게 해요? 당도가 높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숙성을 할 수 있어서 2, 30년 정도 숙성해서 먹었을 때 정말 좋고 빈티지가 좋은 건 50년 이상 숙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디저트 와인도 처음에는 이제 레드만 막 하고 뭐 레드 와인 맛있어 어쩌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디저트 와인 정말 좋습니다. 그중에서 전 먹어본 와인 중에서 가장 와우한 와인이 바로 이 샤또 디캠이에요. 샤또 디캠. 한 8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때 먹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와인들 한 100, 한 40 정도는 줘야지 140만 원 한 병에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와인들이 좋은 그런 그 디저트 와인들이 있는데 디저트 와인이 나왔으니까 제가 소개하면은 이제 헝거리 있죠. 헝거리의 토카이라고 하는 와인이에요. 토카이. 이게 또 귀부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에서 열어서 이 당분이 높은 그거는 그래서 귀부 와인 이 헝거리의 토카이 와인 먹겠다 그러면 이것도 따봉입니다. 로얄 토카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토카이 와인은 제일 중에 여기 5 푸토노스라고 있죠. 여기 있죠. 보세요. 아주 5개의 푸토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푸토노스라는 게 뭐냐면 이 바구니예요. 바구니. 그래서 그 귀부 포도를 몇 바구니를 넣느냐예요. 그러니까 5 푸토니스는 뭐예요? 5바구니 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저 아까 그 디캠 같은 경우에는 750ml예요. 보통 일반 레귤러 사이즈 와인 사이즈인데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lf bottle이에요. 370. 작아요. 또 유명한 그 디저트 와인에서 뭐가 있어요? 디저트 와인 하면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을 갖다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비달이라고 하는 그 품종으로 캐나다에서 만드는데 유명하죠? 인스킬링이라고 뭐 캐나다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아이스 와인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달달한 걸 먹냐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샤토 디캠 한번 한 잔 마신다면은 생각이 전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안주와 어떠한 장소에서 우리가 디저트로 만약에 다 마시고, 그러니까 스파클링부터 시작해서 스파클링 마시고, 화이트 와인 마시고, 레드 와인 중심되는 거 마시고, 그다음에 레드 와인 그 메인 레드 와인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저트 와인을 뭐 달달한 케이크와 함께 뭐 아니면은 저 이 마카롱이나 뭐 이런 그 케이크로 디저트와 같이 먹을 때 이런 아이스 와인이나 이런 걸 먹고 착 즐기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이 있죠. 아이스 와인을 하니까 뭐예요? 포도를 얼리는 거죠. 원래는 독일이 원산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쫙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늦게 수확해야 돼요. 왜? 늦게 심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이 늦어요. 날씨가 약간 덜 따뜻하니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일찍 수확을 하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대표적인 품종이 템프라니오예요. 템프라니오. 이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을 스페인에서 많이 심는데 템프라니오의 이름이 뭐냐? early harvest. early harvest. 일찍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일찍 수확을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쌀 농사 몇 번 져요? 뭐 3번, 4번 막 진다고 그러죠. 왜?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쫙 하면 잘 자란 다음에 수확하고 또 뿌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 날씨가 중요한 거죠. 스페인은 그래서 템프라니오. 일찍 수확한다. 근데 독일은 춥다고 그랬죠. 위에.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해요? 늦게 수확해요. late harvest. 그래야지 포도의 당도가 높아져서 당도가 높아야지 더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독일에서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걸 너무 그냥 늦어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멘붕이 왔죠. 그래서 이제 얼음 걷어내고 이제 집이라도 좀 내보려고 이제 했더니 이게 엄청나게 단 와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은 독일은 이렇게 독일은 뭐냐면 리슬링이라는 품종을 씁니다. 이 독일하면 리슬링이에요. 독일 리슬링. 근데 독일은 리슬링이에요. 근데 리슬링이란 품종을 쓰는데 캐나다는 리슬링이라는 품종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비달이나 뭐 다른 뭐 세미용 뭐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독일에는 트로켄베렌 아우슬레저라고 하는 이 와인이 달아요. 독일은 등급이 높을수록 달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그래서 뭐 노블 랏이라고 그러죠. 노블 랏, 노블 귀부 와인으로 만드는 그 와인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이제 까비넷, 그다음에 슈페틀레제. 요거는 뭐 늦게 하베스트한다. 아우슬레제, 손으로 고른다. 그러니까 늦게 하베스트를 하고 손으로 고르고 베렌 아우슬레제, 트로켄 베렌 아우슬레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언어를 알면 정말 쉬워요. 늦게 하베스트, 늦게 수확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손으로 수확, 그리고 그거 중에서도 귀부 포도로 만든 그러니까 아까 로얄 랏, 예? 노블 랏 이걸로 만든. 그리고 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요게 보통 반병 375ml나 뭐 200ml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비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디저트 와인을 얘기했으니까 디저트 와인 그냥 계속 가봅시다. 디저트 와인에 유명하게 이제 이런 와인, 여러분 봅니다.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라는 게 디저트 와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그 샤토 디캠이나 혹은 그 헝가리의 토카이나 혹은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이나 독일의 트로켄베렌 아이스 와인 이런 것들과 귀부 와인하고는 달라요. 이건 뭐예요? 주정 강화, fortified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보통 포르투갈의 와인을 수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포르투갈의 와인을 수입을 했는데 1800년도에 들어서 이게 수송하는 기간에 와인이 변질돼. 그러니까 변질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브랜디가 뭐예요? 증류주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수출하는 수출항이 어디예요? 포르투예요. 포트. 그래서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수입을 한다고 해서 포트 와인이 됐어요. 오포르투. 자, 그래서 요 포트는 식후, 단맛이 있는 포트 와인은 식후주래요. 단 거. 포트 와인의 단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발효되고 있을 때, 발효라는 게 뭐예요? 당분을 이스트가, 효모가 당분을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센 브랜디를 갖다 집어넣으면 효모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어 악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당분이 남아있죠. 그게 잔당이에요. 그래서 단 거지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페인에는 쉐리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은 또 쉐리 와인, 요게 주정 강화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스페인의 쉐리 와인, 이게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대표적인. 그런데 쉐리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발효가 끝난 다음에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르죠. 발효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달지 않아요. 다 먹었어. 당분을, 효모가. 근데 거기다가 브랜디를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라이 하겠죠.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달지 않아서 뭐를 하냐면 이거는 식사 전에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식전 와인을 먹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서 처음에 가면은 would you care for some drink? 그러면 yeah, I'll have sherry. 그러면 쉐리에 먹겠다 하면 뭐 좀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칵테일로 먹을 수 있죠. 007, 007이 먹는 I'll have martini, 더블 마티니, 그래서 마티니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전 와인으로 보통 씁니다.
자, 그리고 뭐 솔레라 뭐 시스템 이거 원래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야죠. 뭐라 그래요? 소믈리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솔레라라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쉐리 와인. 한국에는 보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쉐리 와인. 자, 그리고 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연안의 이 마데이라라는 곳에서 만든 마데이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바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뭐 그렇게 뭐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냥. 자, 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편의점 GS25에서 프랑스 최고의 와인이라고 이제 하고 샤또 1등급이에요.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5대 샤또 와인 해서 뭐 500만 원,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편의점에서도 3,800만 원. 헐. 로마네 콘테 2013년이 3,800만 원인데 이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루슈 500만 원. 디캠 여기 있네요. 야, 샤또 디캠 48만 원. 이거 샀어야 돼. 도면 로마네 꽁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비싼 와인들 생산하는 곳, 이게 어디냐? 로마네 꽁떼라고 얘기하는 몇 천만 원짜리 와인, 1억까지 가는 이 와인 어디서 생산하느냐? 바로 부르고뉴라는 곳에서 생산한다. 자, 그러면 부르고뉴, 지금 보세요. 여기 제가 그림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깨선이 느신하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자, 그럼 부르고뉴는 어떤 와인을 어떤 포도를 쓴다고 그랬어요? 부르고뉴? 레드는 피노누아, 피노누아 단일 품종.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자, 화이트는 뭘로 해요? 샤르도네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포도로 이렇게. 야, 그럼 샤도네이는 어떠냐? 얘는 뭐 약간 뭐 유일감이 느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건디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미국 놈들은 미국에서는 버건디라고 그러고 실제 부르고뉴. 네, 부르고뉴예요. 자, 그래서 이 부르고뉴 지역 여기서부터 계속 가면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수업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부르고뉴는 다음에 너무나 비싸니까 비싼 것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많은 그걸 살펴봤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계의 와인은 보르도 와인과 부르고뉴 와인 스타일 두 개로 우리가 원조를 볼 수 있다. 보르도는 어때요? 병 자체가 일반 보는 것. 근데 부르고뉴는 샬랄라. 그러니까 어느 게 여성적? 보르고뉴. 보르고뉴는 또 어떤 포도를 써요? 피노누아,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단일. 보르도는 얘와 얘를 섞는다. 근데 대표적인 게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네 프랑, 뿌티베르도 이런 것들을 섞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를 섞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군요. 자, 보르도 지방에서 이 날씨가 왜 빈티지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르도 지방의 빈티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봅시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해.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좌완에 까베네 소비뇽이 잘 될까요? 우완에 메를로가 잘 될까요? 기억해요. 메를로는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까베네 소비뇽은 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까베네 소비뇽은 좌안의 까베네 소비뇽은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까베네 소비뇽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생산량도 떨어질 수 있고. 메를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떡하냐? 블렌딩을 할 때 메를로를 많이 섞는 거예요. 그 해에는. 만약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메를로는 잘 못 자라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친수성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메를로는 농사가 잘 안 되고
까베네 소비뇽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갈, 모래밭이니까 쫙 져봐. 그냥 햇빛이 쨍쨍했어요. 아주 잘 자라서 그때는 까베네 소비뇽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까베네 소비뇽이 많이 들어간 그 보르도 와인이 그레이트 빈티지일 경우가 높아요. 더 까베네 소비뇽은 왜요? 탄닌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성이 좋다고 그랬죠. 고급 와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존성을 많이 얘기했죠. 메를로도 좋지만 메를로는 상대적으로 까베네 소비뇽에 비해서 보존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좌안과 우안에 생산되는 그 포도를 섞었을 때 이러한 바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해에 비가 많이 왔느냐, 추웠냐, 더웠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로와 그리고 그 해의 기후가 포도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럽, 구대륙 결국 빈티지가 중요하고 때로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대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그냥 항상 그레이트. 그래서 미국은 빈티지가 뭐냐, 언제 빈티지냐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보르도와 그리고 또 디저트 와인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보르고뉴, 버건디, 로마네 꽁티 몇 천만 원짜리 와인과 그 기타 세계 유명한 그 각국별 와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